주원장의 무덤은 600년 동안 도굴되지 않았는데 강희제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고대인들은 귀신과 신을 널리 믿었고 사후세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수지리상 유리한 곳에 묻히면 후손에게 복을 내려 가족과 후손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황제릉의 선정과 건설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황제릉은 예배와 장례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기도와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역대 황제들은 흔히 용맥이라 불리는 곳에 무덤을 두곤 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풍수가 좋아서 황제와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무덤에는 귀중한 부장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하나하나가 매우 귀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덤들은 수많은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금, 보석, 그리고 기타 귀중한 유물들은 매우 탐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건국 황제 주원장의 능인 명효릉은 다른 황제의 능들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놀랍게도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도 감히 도굴하지 않았고 청나라 강희제가 직접 여러 차례 참배를 했습니다. 이 능이 이러한 재앙을 피해 도굴 금지 구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리적 위치의 독특성. 명효릉은 1381년에 착공되어 25년 만인 140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축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듬해 마황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원장은 깊은 슬픔에 잠겨 시호를 샤오치, 소치로 내리고 건축 중이던 능에 안장했습니다. 마황후를 기리기 위해 주원장은 능의 이름을 효에서 따왔고 이것이 바로 명효릉이라는 이름입니다. 1398년 주원장이 사망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의 장례 당일 13개 도시에서 장례 행렬이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원장의 정확한 장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흐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른 황제들과 달리 주원장은 자신의 능 위치를 매우 단순하게 선택했으며 풍수나 주변 환경에 특별히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징에서 매우 가까운 곳을 선택했습니다. 명나라 효릉의 위치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규모는 놀랍습니다. 명효릉은 17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을 자랑하며 지하 궁궐은 약 4,000제곱미터, 깊이는 50m에 달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크고 웅장한 황제릉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능을 짓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상당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인파와 그로 인한 소음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난징은 명나라의 두 번째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 시대에도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지녔으며 관리와 군인들의 잦은 순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도굴꾼이 내는 소음은 당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 뻔했습니다. 반면 외딴 황량한 지역에 위치한 황제릉은 이미 수많은 약탈 시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 위에 지어진 독창적인 디자인. 명효릉은 독특한 위치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건축 설계로 도굴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견고한 산으로 둘러싸인 명효릉은 건축 과정에서 인부들이 산 전체를 거의 파내고 외부에 돌담을 쌓아 능의 통로를 복잡하고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명효릉을 탐사하던 고고학자들은 지하 궁궐 지붕을 덮고 있는 두꺼운 자갈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갈들은 배수를 원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굴을 방지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도굴꾼들이 폭파를 통해 지하 궁전에 들어가려면 먼저 구멍을 폭파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굴러다니는 자갈들이 입구를 막아 도굴꾼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자갈들이 흩어지면 이를 치우는 것은 극히 어렵고 단시간 내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자연 장벽은 무덤을 더욱 난공불락으로 만들었습니다.
도굴꾼들이 이러한 장애물을 피해 통로를 찾아 능에 진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황릉은 일반적으로 중앙축을 따라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 도굴꾼들이 무덤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효릉의 통로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길이 비뚤어지고 완전히 불규칙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현대의 탐지 장비조차도 지하 궁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고대 도굴꾼들이 그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명효릉은 수많은 약탈 사건을 피해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강희제의 숭배. 그렇다면 강희제는 왜 명효릉에 그토록 여러 번 경의를 표했을까요? 문제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청나라 황제였던 강희제는 당시 만주족과 한족 사이의 갈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족을 설득하고 민족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그는 일련의 온건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명나라는 말년에 쇠퇴했지만 한족에게는 정통성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주원장에게 경의를 표함으로써 강희제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존중하고 한족의 전통과 문화도 존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강희제의 행동은 한족의 청나라에 대한 동질감을 고취하고 외국인 혐오증을 완화하는 데 분명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선견지명 있는 전략은 결국 중원 전역에 걸쳐 청나라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원장과 강희제의 지혜와 선견지명은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명효릉의 웅장한 건축을 통해 우리는 황제의 후손에 대한 보호와 기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문화 속에서 터져나오는 지혜의 불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묘한 나쁜 습관은 인구를 재생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지난 세기까지 폐지되었습니다. 1938년 5월에 비오는 밤, 일본 오카야마 현스야마시 니시모카 마을의 평화로움은 거친 총소리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21세의 무츠오 토이는 사냥용 소총으로 무장하고 마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총격했습니다. 단 12시간 만에 30명이 피웅덩이 속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그를 거부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학살 사건은 일본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수천 년간 숨겨져 있던 나쁜 습관인 밤에 기어다니는 것,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인국라는 명목으로 위장한 이 관습은 얼마나 많은 악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 왜 지난 세기의 유혈 사태로만 그쳤을까? 일본에서 야간 등반이 뿌리를 내린 이유. 아스카 시대 이전, 일본 열도는 아직 원시 부족 시대였습니다. 마을들은 산속에 흩어져 있었고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마을을 떠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경작지는 부족하고 질병은 만연하며 신생아의 절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노동력 부족은 모든 마을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부족 내에서는 점차로 불문율이 형성되었습니다. 밤에 남자들이 여자들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를 알아볼 필요도 없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키울 것이다. 결국 한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건 생존의 희망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나이트 크롤링으로 알려진 이 관행은 처음에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족민들은 인구를 늘리려면 체면과 규칙을 제쳐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일 아스카 시대의 일본은 중국을 모방하여 혼인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야행성은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표준화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밤낮으로 지내는 날을 정해놓고 기혼 여성들은 남편이 나간 후에야 손님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남자가 동시에 한 여성을 좋아하면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올라갈수록 그녀는 마을에 기여한다 는 칭찬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야간 등반은 생존 수단이 아닌 아무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전통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일본 여성들은 동에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에 산에 오르기를 거부하면 이기적이고 마을 후손에게 해를 끼친다는 비난을 받고 마을에서 굴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남자를 연달아 거절하여 온 마을에서 고립되었고 결국 고향을 떠나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단적 이익이라는 미명 아래 여성은 생식의 도구로 전락했고 저항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야간 등반이 바뀌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이르러 일본 사회는 안정을 되찾고 인구도 점차 증가했지만 야간 등반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때쯤에는 마을이 더 이상 폐쇄되지 않았고 이웃 마을끼리 서로 가지고 있던 것을 교환하기 시작했으며 야간 등반도 마을 문 밖으로 나갔다. A 마을의 남자들은 B 마을로 등반할 수 있고 B 마을의 남자들도 A 마을로 올 수 있다. 왕복하는 데 필요한 건조식품은 가족들이 준비하고 여자들은 미리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모두 소통을 촉진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시기에 야간 등반이 유전자와 연관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똑똑해 보이는 낯선 사람이 마을에 도착하면 촌장은 젊은 여성을 시켜 그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의 씨앗이 좋으며 더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마을에서 유능한 사람을 찾아내 밤에 아내와 성관계를 갖도록 부탁하기도 했는데 그저 똑똑하고 강한 자식을 낳기 위해서였다. 여성을 생식기관으로 유전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이런 관행은 야간 등반을 완전히 터무니없는 희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의 환대 또한 다소 기이했습니다. 손님이 마을에 묵으러 오면 가장은 아내에게 함께 자자고 청하며 이것이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덜란드 사업가는 일기에 일본 산골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집주인의 아내가 옆에 누워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집주인은 기쁘게 이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인의 눈에 이는 굴욕이 아니라 오히려 관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건으로 모화과 잎이 찢어졌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1938년의 진산 사건은 야간 등반이라는 나쁜 습관을 끊는 마지막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인범 토이 무츠오의 삶은 처음부터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2살 때 부모님이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 자신도 결핵에 걸렸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닐 때 성적이 좋았지만 할머니는 그가 학교 기숙사에서 살면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을까봐 걱정해서 그가 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징집되었을 때 폐질환 때문에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것이 큰 수치였습니다.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야간 등반 경험이었다. 예전에는 마을에 그와 함께 야간 등반을 해줄 여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가 폐질환을 앓고 있어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자들은 그를 보면 숨었고 등 뒤에서 그를 소모병하고 낭비꾼이라고 불렀다. 아이를 낳고 싸울 수 있는 능력, 이같이 기준이었던 마을에서 그는 모두에게 경멸받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수년간의 굴욕 끝에 5월 21일 저녁, 무츠오 토이는 먼저 마을 전체의 전선을 끄는 다음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개조된 사냥용 소총과 일본도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사랑했던 할머니를 죽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수를 했습니다. 자신을 거부했던 여자들과 자신의 뒤에서 자신에 대해 떠드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39의 시체가 피웅덩이에 누워 있었다. 그는 산꼭대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내 병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쓸모없음을 미워한다. 이 마을의 규칙은 쓸모없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은 무감각해진 일본 사회를 깨운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야행성이라는 나쁜 습관이 더 이상 재생산 방법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야마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38년 7월 세관 단속에 관한 긴급 조례가 신속히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최초로 야간 등반이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또한 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밤에 기어오르는 징후를 보이는 가구는 이를 보고해야 하며 경찰이 언제든지 확인하러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딴 마을에서는 여전히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키면 우린 자유연애 중이야 라고 말합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경제가 발전하면서 젊은이들이 일하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고 오래된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었으며 야간 등반은 점차 시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밤벌레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관세 산업은 현재 특히 발달했습니다. 3만 개가 넘는 러브 호텔이 롤플레잉이나 마사지라는 명목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5조 7천억 엔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자 중 68%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생존을 위해 이것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의 어린 소녀들입니다. 일부 일본 관광객은 동남아시아에 가서 소통을 위해 현지 여성을 특별히 찾아가 유전자 개량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과거 마을 사람들이 외부인을 접대하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결론. 결국 나이트 크롤링의 본질은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즉, 여성은 생식 도구이고 남성은 노동 도구이며 쓸모없는 사람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가치만 보고 품위는 보지 않는다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 사회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이 희극을 돌이켜보면 살아남기 위한 무력한 행위에서부터 권력과 욕망에 의해 왜곡된 부조리한 관습, 그리고 피로 치러진 최후까지 예파의 흥망성쇠는 한 국가의 생존과 문명 사이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도구로 대하는 규칙은 언젠가는 전복될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문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감옥은 영하 30도의 극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수감자들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하 3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을 본 적이 있나요? 러시아 북부 노보제로 호수 한가운데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감옥 안의 철제 창문은 얼음으로 서리가 내렸습니다. 수감자들은 야은 담요로 감싼 철제 침상에 웅크리고 입김은 텁텁합니다. 이곳은 파이어 아일랜드 교도소입니다. 중범죄자들은 이곳에 발을 들이기보다는 총에 맞는 것을 택합니다. 1997년 개소한 이래 살아서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죽은 사람은 수년 동안 이 섬에 묻혀야 합니다. 신의 사원부터 범죄자들의 감옥까지 이 섬의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올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이곳은 정교회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모닥불 주위에서 기도했고 종소리는 16km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 섬은 성지였습니다. 1917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도원은 철거되었고 수도사들은 흩어졌습니다. 이후 1994년에는 폐허가 된 곳이 감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 연방 형사경찰청이 운영하는 최고 보안 교도소인 OE-256호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불의 섬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는데 아마도 그곳의 모닥불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섬은 정말 기이한 곳입니다. 호수와 늪으로 둘러싸인 12제곱킬로미터의 섬이죠. 겨울에는 호수가 너무 차가워서 물탱크를 흘려보낼 수 있고 여름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고 모기가 얼굴에 떼지어 날아다닙니다. 달리고 싶나요? 얼음이 미끄러져 죽을 수도 있고 늪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겨울에는 호수에 손가락이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개장한 날부터 아무도 이곳에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 섬에는 189명의 수감자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들은 평균적으로 최소 2명의 사망자를 낸 사람들입니다. 연쇄살인범, 테러리스트, 심지어 인간의 생명을 당연하게 여기는 갱단 두목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냥 여기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탈출 방지책이 당신을 놀라게 할 거야. 6m 높이의 벽은 3겹의 철조망으로 덮여 있습니다. 가장 두꺼운 부분은 1.5m입니다. 구멍을 파고 싶습니까? 숟가락을 100년 써도 소용없을 겁니다. 성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구석구석까지 감시합니다. 레이더와 열감지 센서도 설치되어 있어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도 초병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섬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다리에는 저격수들이 상시 배치되어 있으며 눈보라 속에서도 후퇴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교도관들은 군사훈련보다 더 엄격한 감방 검사를 실시합니다. 칫솔을 뒤집고 침대판을 들어 올려 두드리고 심지어 벽의 틈을 벌려 확인까지 합니다. 어딘가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갔다고요? 하루에 30분밖에 안 됩니다.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좁은 철제 케이지 안에서 저는 똑바로 서 있어야 했고 말도 뒤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몸을 긁는 것조차 사소한 행동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감시 영상은 삭제되기까지 7년 동안 보관해야 했습니다. 샤워는 흔치 않은 경험이었다. 화장실에는 카메라가 없었지만 문에 작은 창문이 있었고 경비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경비원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마디라도 속삭이려 한다니? 절대 안 된다. 제가 사는 곳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두 사람이 7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방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자야 할까봐, 아니면 싸움으로 누군가 죽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세수하고 양치질할 때 얼음물을 써야 했어요. 물에 들어가자마자 몇 초 만에 손이 마비될 정도였어요. 여름에는 더 심했는데 방이 증기선처럼 찌는 것 같았고 너무 답답해서 숨도 못 쉴 정도였어요. 매일 6시에 일어나 9시에 불을 꺼야 했습니다. 종이 울리면 5초 안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더 늦으면 혼났습니다. 음식은 간단했다. 검은 빵에 커다란 야채 한 냄비, 그리고 가끔씩 고기가 조금 나왔다. 한 입 더 먹고 싶다고? 절대 안 된다. 마치 사찰에서 명상하는 것처럼 식사 중에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가 입은 건 검은색 죄수복과 고무 슬리퍼 한 켤레뿐이었다. 금속? 아니야, 금속 단추도 없었어. 일하고 돈 좀 벌고 싶으세요? 실력이 뛰어나야 해요. 모스크바 공장에서 바느질하고 수선하고
구명조끼랑 작은 기념품도 만들면 한 달에 100유로 정도 벌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섬에서는 꽤 높은 월급으로 여겨져요. 어떻게 음식을 들여왔을까요? 동물원에서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형량이 짧은 수감자들은 감방 안의 작은 창문으로 음식을 건네받아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의 규칙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 수 있다. 처음 10년 동안은 1년에 한 번만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예에 바르게 행동하면 최대 2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어른 2명과 아이 1명이 올 때마다 8대까지 혈통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평가에 불합격하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의사는 있지만 치료를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치통이 제일 심해요. 승인까지 며칠씩 기다려야 하고 처방받은 약은 무조건 먹어야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숨 막히는 느낌인가요? 매 분기마다 상담사와 15분씩 상담할 수 있습니다. 딱 15분, 그 이상은 안 돼요. 섬의 베테랑 수감자들은 5년 후 80%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모든 것을 환각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5명 중 1명은 자해를 하는 등 자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우울증에 걸릴까봐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는 한 방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25년 동안 이곳에 거주하고 예에 바르게 처신했다면 감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무도 감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레바노프라는 사람이 여기 23년째 살고 있어요. 그때 그가 저지른 일들은 너무나 끔찍해서 입만 대도 이가 간질간질할 정도예요. 17세 때 그는 9살 된 의부선리를 괴롭히고 4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석방 직후 그는 21살 소녀를 착오로 유인했고 그녀가 저항하자 그녀의 심장을 뜯어냈습니다. 그는 2001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곳으로 송환되었습니다. 2023년 그는 자신이 잘 처신했다고 생각하여 감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그의 위험평가가 적절하지 않았고 석방 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감형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년만 더 기다리면 지원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위안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시신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당신은 묘비도 없이 감방 옆 빈터에 묻히게 될 겁니다. 섬에서 당신의 유해를 치우고 싶으신가요? 꿈꿔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사형은 곧 죽는 형벌이지만 여기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날들을 새며 살아갑니다. 겨울에는 벌벌 떨고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거의 누구와도 만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점점 기계처럼 되어가고 희망은 사라진다. 관계자들은 이것이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이런 고통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 섬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음과 눈으로 뒤덮였든 모기가 들끓었든 불의 섬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으면 평생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감옥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첸 전쟁은 얼마나 잔혹했는가? 충격적인 통계다. 체첸 지도자, 더 이상 싸우면 부족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다. 유엔은 그로즈니에 대한 공중평가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도시의 1제곱미터마다 포탄이 3발 떨어졌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파괴된 도시로 인정받았는데 이는 체첸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축소판일 뿐입니다. 체첸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는 싸움이 계속된다면 우리 민족은 말 그대로 사라질 것이라고 거듭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는 2007년에 2차례의 체첸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 군인의 총수가 6,688명이라고 기록한 문서를 기밀 해제했습니다. 내무부와 연방보안국 인력을 포함한 이 수치는 2001년 처음 공식 발표된 3,500명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민간 연구단체들은 여전히 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구술 증언과 전장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전사한 러시아 군인 수는 1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불일치의 근원은 전쟁 초기의 혼란에 있습니다. 전장의 일부 시체는 수습되지 않았고 지휘관들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수치는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장 조사를 통해 민간인 2만 5천 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체첸 분리주의 세력이 발표한 사망자 수는 20만 명으로 거의 8배에 달합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많은 사상자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십자사의 구조 기록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그들은 25만 1,000명의 체첸 이주민에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난민 수용소에 도착하지 못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인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러시아 연방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체첸 인구 보고서는 전쟁의 장기적 영향을 더욱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첸 공화국 내 남성의 비율은 43% 아래로 떨어졌고 25에서 45세 남성의 사상자율은 전쟁 전보다 30배나 증가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과부율이 60%를 넘고 출산 가능 연령대 여성의 30%가 전쟁으로 인해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전쟁 전, 그로즈니는 코카서스 지역의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체첸 공화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기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연간 7만 3천 톤의 항공 윤활유를 생산했습니다. 1999년 말 러시아군이 그로즈니를 포위했을 때 허리케인, 로켓 발사기와 집속탄을 이용한 집중적인 공격으로 도시는 급격히 붕괴되었습니다. 전쟁 전후의 위성 지도를 비교해보면 그로즈니 건물의 90%가 폐허가 되었고 순자 강변의 주거 지역도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로즈니 중심부에는 새로운 건물이 재건되고 있지만 그 번영 뒤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습니다. 2018년에 러시아 정부는 잉구셰티아 공화국과 협력하여 연간 생산량이 120만 톤인 석유 매장지를 포함하여 34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체첸에 양도했습니다. 이 재건을 위한 토지 거래는 잉구시 족의 대규모 항의를 촉발했지만 결국에는 강제로 시행되었습니다. 물질적 손실보다 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문화적 격차입니다. 체첸 국립도서관은 1996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도서관에 소장된 32,000권의 고대 체첸어 도서는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또한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 역사적인 묘비를 뜯어냈다는 목격자 기록도 있었고 19세기에 세워진 많은 시족 묘비가 파괴되었습니다. 체첸 전쟁 동안 잉구셰티아 공화국의 난민 캠프는 27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으며 1인당 평균 생활 면적은 2제곱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십자사의 현장 기록에 따르면 난민 캠프의 1인당 1일 식수 배급량은 국제 인도주의 기준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5개의 지역 임시병원에는 총 915명의 전쟁 부상자가 입원했지만 약품 부족으로 인해 치료 성공률은 50% 미만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극단주의 단체인 블랙 위도우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이러한 집단은 주로 18에서 26세의 전쟁 미망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을 잃은 후 극단주의자들에게 세뇌당했으며 여러 차례 테러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체첸 블랙 위도우가 자행한 자살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800명이 넘었습니다. 체첸 전쟁에 대한 서구 사회의 태도는 모순적이다. 많은 정부가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을 비난하지만 실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 앰네스티는 체첸의 인권 문제에 관해 12개의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난민 캠프의 식수와 의약품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카디로프의 대량 학살 경고에는 심오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944년 소련 정부는 체첸족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당시 50만 명의 체첸족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로 이주했으며 이주 과정에서 10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40%가 어린이였다. 이 역사적 시기는 체첸인들에게 집단적 트라우마가 되었고 카디로프는 전쟁의 결과를 더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자료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확증합니다. 체첸의 전체 인구는 전쟁 전 120만 명에서 전쟁 후 89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체첸의 출산 가능 연령대 여성 수는 전쟁 전 수준의 48%에 불과하며 자연 인구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을 남겼습니다. 바로 러시아 군대 내부의 무기 밀수 문제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두 차례의 체첸 전쟁 동안 약 12,000개의 러시아산 무기가 체첸군의 손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기의 대부분은 군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분해하여 다시 판매했으며 결국 러시아 군대에 맞서 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로즈니에서는 사회 생산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여성은 현재 지역 공학 분야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쟁 전 12%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남성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했고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도하던 산업에 진출해야 했습니다. 체첸 참전 용사들은 여전히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체첸 정신건강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참전 용사의 7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신체 장애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고 밤의 악몽, 환각 및 기타 증상을 자주 경험합니다. 체첸 초중등 교육에서는 전쟁사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가르칩니다. 교과서에는 체첸 분쟁이라는 단어만 언급될 뿐 구체적인 사상자와 파괴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전쟁 기념관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즈니 중심부에 있는 무명용사 기념비에는 신원미상의 사망자 1만 8천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사람들이 이곳에 꽃을 바치러 오는데 그중 많은 사람이 전쟁 전 친척들의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2022년 기념비 헌화식에서 카디로프는 체첸은 세 번째 전쟁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싸운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체첸 공화국이 인구, 문화, 경제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평화에 대한 절실한 열망도 있습니다. 체첸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기본적인 재건을 완료했지만 전쟁의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 제거되지 않은 지뢰밭,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 분열된 인구 구조 등이 그 예이다. 그 충격적인 데이터는 그저 숫자가 아니라 한 국가가 거의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파괴된 집, 깨진 가족,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체첸 공화국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전쟁을 멈추는 것만이 이 나라가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네팔의 월경 수치. 여성들은 매달 추방당하고 월경이 끝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23년
네팔 서부 카스키 지역에서 16세 소녀 아니카는 얇은 모직 담요를 두른 채 마을 입구의 돌과 소똥으로 만든 월경 오두막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3제곱미터도 안 되는 이 오두막에는 창문이 없었고 50cm 높이의 구멍만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눈가루를 흩뿌리며 불어와 그녀의 이가 추위에 딱딱 부딪혔다. 3일 전 그녀의 생리가 시작되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마을 규칙에 따라 그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차오파디 전통에 따르면 생리 중인 여성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출혈이 멈출 때까지 가족과 격리된 채 있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눈 내리는 밤이 아니카의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독사가 벽 틈으로 기어들어와 잠자던 그녀의 목을 물었습니다. 이 소식이 카트만두에 전해졌을 당시 현지 인권단체들은 월경 분리에 반대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었습니다. 아니카는 잠자는 동안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아니타의 사진들이 화면에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빨간 머리 스카프를 두른 소녀는 웃을 때 작은 송곳니 2개를 드러냈다. 그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을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이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팔은 2010년부터 2023년 사이에만 공식적으로 월경 오두막 사망 37건을 기록했으며 기록되지 않은 사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특별한 나라에서 여성들은 매달 생사의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팔의 월경 오두막. 현대 사회의 원시적 금기. 네팔의 외딴 산간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면 마을 가장자리에 낮은 월경 오두막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태목재, 건초, 돌로 지어졌습니다. 어떤 집들은 외양간 바로 옆에 지어졌습니다. 벽에는 가축분뇨가 묻어 있고 바닥에는 곰팡이 핀 집이 뒤덮여 있습니다. 우기에는 지붕이 새어 물이 15cm까지 쌓이고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얼음 저장고와 같습니다. 마을에는 대개 그런 오두막이 2~3채밖에 없어서 생리기간 동안 여자들은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대여섯 명이 낡은 담요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뒤집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곳에서 월경 중인 여성들의 삶은 수감자들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마을 우물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집안의 여자들이 진흙 항아리에 물을 담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신체 접촉이 두려워 나무 막대기로 조심스럽게 물을 떠내려야 합니다. 음식은 더욱 간소하고 초라했는데 대부분 딱딱한 보리떡과 소금 한 꼬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고기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생리 중인 여성이 고기, 달걀, 우유를 먹으면 가족의 가축이 병들게 된다고 믿었다. 더욱 우스꽝스러운 것은 그들이 손톱을 깎을 수도 없고 거울을 볼 수도 없고 심지어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목소리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2016년 겨울, 2 어린 소녀가 몸을 녹이려고 오두막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2 소녀 모두 밤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2017년 여름, 14세 소녀랄 사라 비카는 오두막에서 비를 맞고 나서 열이 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부정한 사람은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2019년 35세의 어머니 암바 보홀라는 출산 직후 규정에 따라 2 아들과 함께 생리 오두막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난방을 하던 중 연기에 질식사하여 가족 3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런 비극은 동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의 위생 상태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네팔 여성들은 낡은 천 조각, 나뭇잎, 심지어 흙덩어리를 생리대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흡수력이 약하고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습한 환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인과 질환을 유발합니다. 허리 통증과 복통은 흔한 증상입니다.
어떤 소녀들은 10대 시절에 골반 염증성 질환을 앓다가 평생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사를 만나러 갈 엄두도 못 냅니다. 전통적으로 생리 중에 병이 나는 것은 신의 벌이고 병원에 가는 것은 신의 뜻에 불복종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인구건강조사에 따르면 네팔 여성의 부인과 질환 유병률은 68%의 달의 주변 국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경 고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적 족쇄. 이 잔인한 관습은 네팔 인구의 86.3%를 차지하는 힌두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들은 월경이 신들의 왕인 인드라가 내린 저주라고 믿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인드라는 인간의 탐욕을 처벌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고 이 여자들과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병들고 이 여자들에게 닿은 농작물은 시들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마을의 무당들에 의해 끊임없이 강조되었는데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리 중인 여자가 소를 만지면 소는 젖을 뗍니다. 생리 중인 여자가 남자를 만지면 남자는 악령에게 사로잡힌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미신은 철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첫 생리를 하는 순간부터 부정하다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딸들이 첫 생리를 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력을 배우고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이런 개념은 족쇄처럼 여러 세대의 여성을 묶어 두었습니다. 한 기자가 쿠나르라는 여성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생리 기간에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의 양 몇 마리가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징크스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동생조차도 반년 동안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차별이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생리 중인 여학생들을 교실 맨 끝줄에 앉히고 바닥에 분필로 선을 그어 넘을 수 없도록 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생리 중인 여학생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매달 5에서 6일씩 수업을 빠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네팔의 여학생 중퇴율은 무려 34%에 달하며 이 중 거의 절반은 생리에 대한 수치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의 돌파구. 네팔 정부는 이전에도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에는 생리 분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2017년에는 형사범죄로 격상되었습니다. 위반자는 징역 3개월과 3천 루피, 약 150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카트만두의 관리들은 또한 마을에 공공사원을 짓고 마을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조각상을 그곳으로 옮기도록 요청하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생리 중인 여성들이 집에 머물러 신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딴 지역에서는 이런 정책이 헛소리로 전락합니다. 풀뿌리 법 집행관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 오두막을 금지하기로 결심한 라지쿠말이라는 여성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마을에 처음 법을 집행하러 갔을 때 원로들은 그녀의 코를 가리키며 당신은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다. 신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동료들이 경찰 신고에 항상 더디게 대응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몰래 귀띔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라 신을 두려워했다. 라지쿠마리는 좌절했다. 후진 경제는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네팔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미화 1000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이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운데 생리대를 살 여유는 어떻게 될까요? 공주. 일반 생리대 한 상자는 50루피로 하루 소득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평생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자선단체가 지역의 생리대 공장을 열어 여성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면으로 저렴하게 생리대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깨끗하면 신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며 사용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식의 고착화입니다. 2025년 네팔 지방정부는 월경 오두막을 철거했지만 다음날 마을 주민들이 비밀리에 다시 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마을의 농지를 파괴했습니다. 원로들은 광장에서 짐을 두드리며 이것은 너희 오두막을 파괴한 탓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겁에 질린 많은 사람들은 생리 중인 딸들을 밤새도록 내쫓았습니다. 구마라는 여자가 어렸을 때 오두막에서 뱀에게 물렸지만 딸을 격리시설에 보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러는데 자신은 달라질 수 없어. 월경 빈곤. 월경 분리는 네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케냐에서는 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 숲에 숨어 지내고 인도 라자스탄에서는 여성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선진국에서도 월경에 대한 수치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국의 슈퍼마켓은 생리대를 구석에 숨겨두고 미국의 소녀들은 수업 중에 생리대를 흘리면 놀림거리가 됩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2억 명의 여성이 월경 빈곤에 직면해 있으며 매년 손실되는 교육 기회와 일자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 또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화가 진전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남에 따라 네팔 도시에 사는 점점 더 많은 가정들이 옆방을 가족 월경실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립된 곳이기는 했지만 창문과 침대, 두꺼운 담요가 있어서 바깥에 있는 오두막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카트만두의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월경컵 사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월경컵은 수년간 사용할 수 있고 생리대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재사용 가능한 기구입니다. 국제기구에서도 마을에서 엄마 강좌를 열어 여성들에게 깨끗한 천으로 생리대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생리 중에 아플 경우 병원에 가도록 알려줍니다. 가장 기쁜 일은 젊은이들의 각성입니다. 2024년 네팔 여대생들이 내 몸, 내 선택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월경은 죄가 아니다 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였고 월경 오두막의 진실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했습니다. 서쪽의 한 마을에서는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우리 자매들이 고통받도록 둘 수 없다 며 마을의 월경 오두막을 철거하기로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느리지만 마치 히말라야의 눈이 녹아 천천히 변화의 강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아니카의 이야기는 네팔 교과서에 실렸고 그녀의 사진은 많은 학교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2025년에 비격리 지역 사회 계획을 시작하여 각 마을에 보건 종사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람에게 과학적으로 월경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일부 외딴 지역에는 아직도 월경 오두막이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어떤 사람들은 한 나라의 문명 수준은 그 나라가 여성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팔의 월경 차별은 전통 관습에 의한 인간 본성의 억압이자 빈곤과 무지의 쓰라린 열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의 눈이 결국 녹듯이 인식의 얼음도 결국 깨질 것입니다. 마지막 월경 오두막이 철거되고 모든 소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맞설 수 있게 되면 이 나라는 진정 문명의 문턱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옛날 유모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젖을 먹이는 것 외에도 그녀는 주인을 위해 부끄러운 일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위해 부끄러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옛 유모들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TV에서 유모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봅니다. 드라마에서 유모의 지위는 낮지 않습니다. 왕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를 자주 만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유모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유모의 등장은 서주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를 들어 주지에 모유 수유를 담당하는 관리가 6명 있었다
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당시 궁궐 유모제도의 원형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예기내규에서 관료의 아들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 고 더욱 명확히 밝혔는데 이는 귀족 가문의 아기는 반드시 특별한 사람에게 모유를 먹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유모가 등장한 것은 단지 수요의 편의를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원이 유모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은 점점 더 엄격해졌고 유모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유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후 성공적으로 선발되길 원하는 유모는 건강검진과 행동 제한을 거쳐야 했습니다. 청나라 시대에는 황실에서 유모를 선발하는데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청나라는 유모가 15에서 20세의 젊은 여성이어야 하며 산후 3개월 미만의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젖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젖을 중간에 떼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면 기껏해야 젖이 새어나올 뿐이고 최악의 경우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모는 엄격한 신체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모유의 순도를 보장하기 위해 유모는 매일 가볍고 소금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제국의 궁정은 유모의 신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요건을 두었습니다. 즉, 유모는 반드시 기수민족의 여성이어야 했습니다. 평범한 여성이 궁궐에 들어가려면 여러 겹의 인맥을 쌓아야 했고, 심지어 바디셀러 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유모는 친자녀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명나라 때 한 유모가 궁궐을 나갔다가 남편이 재혼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유모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친 후에도 유모의 일은 더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견뎌야 할 다른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입니다. 모유 수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궁궐의 유모들은 아기들과 함께 살면서 밤낮으로 아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잠들게 해야만 했습니다. 강희제의 유모의 묘비명에는 그녀가 아이의 음식, 일상생활, 질병 예방을 책임졌으며 강희제가 올 때마다 황제의 벌을 참아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모가 부유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궁궐의 유모는 왕자와 공주의 계몽을 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모인 그녀는 왕자와 공주가 매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왕세자들에게 예절과 만주어를 가르쳐야 하며 그녀의 말과 행동은 왕세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왕족의 상속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을 사람은 아마도 유모일 것입니다. 물론 유모들에게는 위의 일들이 지루하기는 하지만 모두 용납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주인에게 젖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초 강목 등의 의서의 모유는 성질이 온화하고 맛이 달며 음혈을 보양하고 건조를 촉촉하게 하며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모유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서태후는 옛날 사람들에게 모유로 피부 가루를 만들고 약재를 끓이도록 했습니다.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매일 신선한 모유로 세수하고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은 황실 의사들에게 인간의 모유와 전통 중의학을 결합하여 계령제와 같은 처방을 만들도록 특별히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하기 가장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천궁 이야기에서는 귀족 여성들이 우유 마시기를 유행으로 여겼고 유모의 품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유모가 입는 신체적 피해는 그보다 더 크다.
모유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유모들은 매일 아주 진한 수프를 마셔야 합니다. 배가 빵빵해졌는데도 계속 마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붓기가 나부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영양 공급으로 인해 일부 상처는 궤양이 생겼고, 중상을 입은 간호사 중 일부는 소금물로 자주 상처를 헹궈야 했습니다. 청나라 기록 보관소에는 젖을 자주 짜서 유방염이 생긴 유모의 가슴이 결국 혈구처럼 궤양이 생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모의 지위도 매우 낮았고 언제든지 구타당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경 황제의 유모는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맞아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깨어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유 수유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궁궐에 채용된 유모 중 궁궐을 떠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10명 중 1명뿐이었다. 이는 유모라는 직업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보여준다. 그녀가 살아남아 궁궐을 떠난다 하더라도 유모의 삶은 매우 힘들 것이다. 생각해보면 유모가 되도록 강요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가난해서 궁궐에 들어가야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유모들은 궁궐에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고 궁궐을 나설 때 저축도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궁궐을 떠난 유모들은 종종 남편과 이혼당했고 일부는 가족에게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호의로 인해 운명을 바꾼 운이 좋은 유모도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 안제의 유모인 왕성은 보태후로 칭해졌고 그녀의 가문은 한동안 명성을 떨쳤습니다. 명나라 여비의 유모인 여씨는 사후 대여대 부인으로 추존되었지만 그런 행운의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고대 유모들은 대부분 권력자들의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품위 있게 사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베트남은 전쟁 후 인구를 4천만 명에서 1억 명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4.20의 총성이 멈추자 베트남인들은 폐허보다 더 파괴적인 곤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밭에서 괭이를 휘두르는 힘센 사람도 없고 공장에서 공작기계를 다루는 젊은 노동자도 없으며 마을에는 과부와 아이들만 가득합니다. 30년 전쟁은 한 세대의 남성을 몰살시켰고 국가의 인구 구조는 완전히 불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베트남은 국가 생존을 위해 인구 회복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평생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강압과 희생을 견뎌냈을까요? 그러한 조치들은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요? 사회적 출혈. 베트남의 인구 위기는 전쟁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호치민은 독립을 선언했지만 프랑스는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하여 4.20을 점령했고 보불전쟁은 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프랑스군을 격퇴한 후 미국은 다시 베트남 문제에 개입하여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것에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전환하였고 전쟁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1945년부터 1975년까지 거의 모든 젊은이와 중년의 베트남 남성이 전장에 나갔습니다. 전후 통계에 따르면 사망한 인구의 72%가 18에서 45세의 남성이었고 정규군 110만 명이 사망했으며 민병대와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합치면 젊은이와 중년층의 사망자 수는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975년 통일 당시 베트남 전체 인구 4,300만 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8%였고 메콩 삼각주 농촌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65%를 넘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15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인구 불균형은 사회 침체로 직결되었습니다. 농업 생산량은 전쟁 전 수준의 30%에 불과했고 경작되지 않은 논에는 초가지붕이 무성했습니다. 공장의 80%가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남은 공장들도 인력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하노이 외곽의 트랙터 공장에서는 전쟁 후 가동 중인 기계가 10대도 채 남지 않았고 그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3명뿐이었습니다. 1975년 가을 수확철, 많은 마을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논에서는 쌀이 썩어 버렸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서둘러 수확한 곡식은 자기 먹을 것도 못 채울 정도였습니다. 베트남 지도자들은 사람이 없으면 노동력이 없고 노동력이 없으면 재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전쟁은 우리 군인들을 앗아갔지만 베트남의 미래는 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국기를 휘날리려면 먼저 요람의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 회복을 중심으로 일련의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었고 빠른 성공과 즉각적인 이익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족쇄. 1976년 베트남 국회는 인구개발법을 통과시켜 출산율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출산 지원금과 보상 외에도 이 법안은 여성에게 암묵적인 제약을 가했는데,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자녀를 가질 의무가 있으며 특히 여성은 국가의 인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는 이후의 강제정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물질적 보상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첫째 아이는 쌀 20kg을, 둘째 아이는 40kg을, 셋째 아이 이상은 10살이 될 때까지 매달 5kg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식량이 부족한 가정의 경우, 이는 식비 부담자 1명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농업세 면제, 자녀 무상 교육, 주택 부지 배정 우선권도 받습니다. 마을에는 많은 자녀를 둔 가족의 이름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붉은 페인트로 쓰여진 명예의 명단이 있으며 간부들은 축제 때마다 그들에게 흑설탕과 천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 뒤에는 만연한 압박이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업무로 전직되고 승진이나 임금 인상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하노이의 한 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은 작업장 관리자가 매달 아이가 없는 여성들에게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인구 할당 명단을 이용해 더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18세 이상 여성이 미혼이거나 임신 중이 아니면 매일 방문하여 식량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조혼과 조기 출산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여성은 16세에 결혼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지역에서 이것이 최소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1977년 베트남 여성연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메콩 삼각주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15.6세였고 소녀의 30%가 14세 이전에 결혼했습니다. 이 소녀들 대부분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부모들은 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장성 출신의 응우엔 티리에는 13살의 참전용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난로만큼도 키가 크지 않지만 아내가 되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모든 선전 도구를 동원하여 더 많은 출산, 더 많은 아이라는 생각을 조장합니다. 출산 관련 구호는 거의 모든 눈에 띄는 곳에 그려져 있고 확성기에서는 매일 영웅적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방송합니다. 대여섯 명의 아이를 낳은 이 여성들의 사진이 마을 입구에 게시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민요로 만들어져 아이들이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엄청난 선전은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사명이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여성용 더블 족쇄. 소년이 소녀보다 많은 현실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고 있습니다. 1959년 혼인법은 일부 일처제를 규정했지만 1977년 최고인 민법원의 사법 해석은 특정 역사적 시기에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은 남성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일부 다처제를 합법적으로 핑계로 삼았습니다. 이는 시골 지역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면 두세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능력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북는 본체에, 부북는 별체에 삽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녀를 양육하며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권장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호구 등록 시 보조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부와 그들의 자녀를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에서 여성은 매우 약합니다. 두 번째 아내는 대부분 가난한 가정의 미망인이나 소녀입니다. 그녀는 재산권이 없고 자녀들은 땅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남자가 가끔 주는 음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두 번째 아내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바느질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강제적인 잦은 출산입니다. 외딴 지역의 마을 간부들은 여성들을 위한 임신 기록부를 만들어 생리 주기와 임신 시기를 기록하고 출산 후 6개월이 되면 다시 임신하도록 알려줍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여성이 출산 후 회복하는 데 18개월이 걸리고 잦은 임신은 난산과 감염 위험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베트남 북부 산악 지역의 의료 기록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자궁탈출증 치료를 받는 여성의 비율이 47% 증가했으며 그중 80%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20대에 아이를 대여섯 명이나 낳는 여성들도 있는데 50대처럼 몸이 휘청거리고 고된 노동으로 허리가 뻐근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격이 공개됩니다. 수치로 판단해보면 인구 정책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인구는 4,300만 명에서 6,200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44% 증가한 수치이며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5.3명이었습니다. 1989년에 인구는 7천만 명을 넘어섰고 나라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첫째, 심각한 식량 부족이 발생했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으로는 인구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980년 1인당 곡물 섭취량은 210kg으로 전쟁 전보다 30kg이나 줄었고 많은 가구가 산나물과 카사바만 먹고 살았습니다. 안장성의 한 가족은 6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두 아이는 젖을 먹지 못해 1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둘째,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산모와 영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당시 인구 1만 명당 의사는 1.2명, 병상수는 1000명당 1개에 불과했습니다. 농촌 지역은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이 부족했습니다. 출산을 하는 여성들은 조산사에게 의존했고 살균되지 않은 가위는 산후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1985년 통계에 따르면 신생아 사망률은 35%였으며 산모 100명 중 3명이 출산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태국의 5배, 중국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인해 수척하고 창백했습니다. 셋째, 교육 부족의 영향은 심각합니다. 인구 급증으로 교실에는 70에서 80명의 아이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초등학교 진학률이 80%였지만 중퇴율은 45%에 달했습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자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1990년 베트남의 여성 문맹률은 42%로 남성보다 거의 20%포인트 높았습니다. 문맹인 어머니들은 자녀를 교육할 수 없었고 이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영웅적인 어머니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995년 이후 베트남은 가족계획을 시행하면서 인센티브를 없애고 과도한 자녀를 낳는 것을 부담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출산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고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노이 교회에서는 2000년 8아이를 낳은 영웅적인 어머니 가 하반신 마비를 겪었습니다. 집 밖에서 일하던 그녀의 아이들은 보호자 없이 방치되었고 이웃들이 가져다주는 식량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반세기 후의 반성. 오늘날 베트남의 인구는 1억 명을 넘어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하루 평균 4.2시간을 집안일에 할애하는데 이는 남성의 5배에 달하며 동일 직책에 대한 임금은 남성보다 18% 낮습니다.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많은 가정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자녀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남성의 60%는 아내의 주된 책임이 출산과 가정관리라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여성 인신매매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해외로 팔려가는데 이는 주로 빈곤과 낮은 가족 지위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인구 정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995년 베트남은 가족 계획을 시행했지만 정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대신 피임을 장려하고 무료로 피임약을 제공했습니다. 2015년 베트남은 부부에게 둘째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시작하며 어떠한 인센티브나 불이익 없이 자발적인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치른 희생에 대한 뒤늦은 사과일지도 모릅니다. 결론.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 베트남이 인구를 회복하려는 긴박감을 이해할 수 있지만 특정 집단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국 상처를 남기게 마련이다. 건강, 존엄성, 그리고 선택권을 잃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힘은 인구수가 아니라 모든 개인에 대한 존중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심오한 교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나라, 남녀 모두 프라이버시를 신경 쓰지 않고 밤에 잠을 잘 때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모아 땅을 처음 밟는 순간, 당신은 항상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걷다 보면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집은 단 한 채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집의 지붕은 마치 커다란 우산처럼 펼쳐져 있고 그 아래에는 두꺼운 나무 기둥 몇 개만이 버티고 있을 뿐이며 문과 창문의 윤곽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저녁에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집 안에 앉아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서로를 쫓아다니고 어른들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이것이 사모아의 일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이 섬나라는 1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샤먼보다 크지 않지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는 것은 더 이상 전설이 아니며 지역 주민들이 독특한 투명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벽이 없는 집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벽이 없는 집. 사모아 전통 가옥은 이 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벽돌이나 콘크리트 없이 지름이 20cm 남짓한 나무 기둥 12개로 지어졌습니다. 빵나무나 코코넛 나무 줄기가 3-4m 간격으로 심어져 8에서 12제곱미터의 공간을 형성합니다. 지붕은 두꺼운 야자나무 이형으로 덮여 있으며 경사면 덕분에 빗물이 바로 지붕 위로 떨어져 고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장 독특한 점은 벽의 배치입니다. 벽이 전혀 없습니다. 나무 기둥 사이에는 코코넛 잎으로 엮은 커튼 몇 개만 걸려 있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커튼을 말아 올려 바닷바람을 통하게 하여 방을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밤에는 커튼을 반쯤 내려 바람, 비,
이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유형의 집을 팔레이라고 부릅니다. 300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카누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첫째, 섬의 기후가 따뜻하고 개방형 구조 덕분에 환기와 열 발산이 용이합니다. 둘째,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어 서로 돕고 생존하기에 편리합니다. 마을의 배치는 기발했다. 모든 요정들이 중앙에 열린 공간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면 최소 3가구가 동시에 감지할 수 있었다. 마을의 일은 절대 은폐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버릇없이 굴거나 가족이 공동 토지를 점유하면 마을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한 번은 한 마을 주민이 비밀리에 공동임지를 베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공터 한가운데로 끌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나무를 다시 심어야 했습니다. 이곳에는 문 잠금 장치가 없고 새로 지은 시멘트 집에도 문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난이 두렵냐고 물어보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이 문 앞에 잠깐이라도 서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사모아인들의 눈에 개인정보 보호는 소외의 표시이며 햇볕 아래에서 사는 것이 닫힌 문 뒤에서 사는 것보다 더 편안함을 느낀다. 신체와 관습의 공공 코드. 사모아 사람들의 복장은 언제나 외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남자들은 윗옷을 벗고 걸을 때 살랑거리는 밀집 앞치마를 두르고 여자들은 나무 껍질로 만든 랩드레스를 입고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단순하지만 매혹적인 그들은 특유의 매력을 지녔습니다. 중요한 행사에서도 그들은 이 복장을 고수합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사모아 선수들은 윗옷을 벗고 풀치마를 입고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을 지켰습니다. 남성의 전통 문신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허리부터 무릎까지 피부는 촘촘한 무늬로 뒤덮여 있고 고대 도구로 하나하나 새겨집니다. 이 과정은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땀과 통증을 동반하지만 누구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것은 장식이 아니라 남자가 된 증서입니다. 나선형 무늬는 바다로 나간 경험을, 사각형 무늬는 가족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문신을 보며 뿌리를 잊지 마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여성은 꽃을 사용해 결혼 여부를 전달합니다. 미혼 여성은 흰색이나 노란색 꽃을 착용하고 기혼 여성은 빨간색 꽃을 착용하는데 이는 어떤 보석보다 더 직접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매주 월요일 밤 마을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후추뿌리로 만든 음료를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카바 의식입니다. 누가 먼저 술을 마실지는 마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흥미로운 사연을 가진 외부인은 앞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갈등이나 어려움은 쉽게 해결됩니다. 사모아인들은 독특한 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가 넓은 여성은 더 존경받는 존재로 여겨지며 몸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허리에 넓은 벨트를 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역 사회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반면 남자들은 근육질의 몸을 추구하며 종종 낚시와 농사를 통해 근력을 키웁니다. 사모아계 할리우드 배우 드웨인 더 락 존슨은 사모아 문화에서 잘생긴 남자의 이미지를 정의하는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살다. 사모아에서의 삶은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섬 전체가 코코넛 야자수로 뒤덮여 있어 나무줄기로 집을 짓고 코코넛 과육으로 기름을 짜고 심지어 코코넛 잎으로는 커튼을 엮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원자재 판매를 넘어 코코넛 오일을 유기농 제품으로 전환하여 일반 코코넛 오일 한 병당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코프라 생산량만 연간 42,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다는 천연의 보물 창고입니다. 섬들을 둘러싼 바다는 본토의 40배에 달하며 참치가 풍부하여 매년 7,000톤이 잡힙니다. 이 중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되어 사시미로 식탁에 오르기도 합니다. 어부들은 좋은 가격에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해 항구에 가판대를 설치할 때 나무판에 자신이 어획하는 해역을 표시하고 경도와 위도까지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구매자는 생선의 신선도를 한눈에 알 수 있어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관광은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층 빌딩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러한 개방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섬의 호텔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최고급 호텔조차도 로비의 절반을 개방해야 합니다. 어부들은 맥주를 마시러 오고 아이들은 근처에서 꽃을 팔고 관광객들은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사모아는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고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을 더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이곳에는 10만 개가 넘는 회사가 등록되었으며 간단한 절차와 가벼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 경영을 표준화하기 위해 지방행정당국은 규칙을 개정하여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도록 요구했고 지금은 수입이 안정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줄다리기. 사모아의 역사는 3,000년에 걸친 격동의 역사입니다. 카누를 타고 바다를 건너 벽 없이 집을 짓고 생존을 위해 상호 지원에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 외국 함대가 이곳을 발견하고 사모아, 신성한 중심지라는 뜻, 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 땅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간단한 도구로 10년 이상 싸워 마침내 1962년 태평양 최초의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독립 이후의 규칙 중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고 마을 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로 집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을의 원로들은 정보 관리들과 동일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 공예에 능숙한 사람들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전통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귀국 후 벽이 있는 집이 마음이 더 편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새 집의 문과 창문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문신 또한 흔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특히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구직 활동에 지장을 줄까봐 두려워하며 몸에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는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 역시 변화를 촉진합니다. 몇 년 전 허리케인으로 전통 초가집들이 많이 파괴되어 튼튼한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이후 중국은 구호품을 보내 임시주택과 장비를 제공했고 사람들은 점차 집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때는 인근 화산이 폭발하여 잠수함 통신선이 끊어지면서 사모아는 한동안 외부 세계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중국은 수리를 위해 기술자들을 파견하고 예비 통신 장비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사모아는 마치 줄타기를 하는 듯합니다. 새 집에는 벽을 세울 수 있지만 옛 마을의 팔레이는 보존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현대식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축제 기간에는 전통 풀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전통은 현대와 충돌하고 문명은 패션과 뒤섞입니다. 사모아의 투명한 문화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발전과 진보를 볼 때 오직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